안녕하십니까? 생명일보TV입니다. 오늘은 제20대 국회의원 김형건 의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원래 새로운 꿈도 많이 꾸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성과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4년간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정치에 입문을 하셨고 또 정치적 신념이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신념으로 달려오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한 20여 년 현장에서 농사를 지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업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고민과 이해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고민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국정에 반영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갔고 하고 싶었던 일들 기본 기조는 저는 세상이 지금보다 좀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인데 지금 세상도 좀 더 따뜻해지고 이런 것이 미래의 또한 성장 동력과도 연결되는 그런 정치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농촌에서 20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면 우리 농민들이 가장 좋아할 의원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실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만 그 중에 농사를 자기가 직접 전업으로 지어보고 농업에 대해서 이해 잘 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사실상 저 혼자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정도니까 현실이 좀 아쉬운 면도 있죠. 농민 국회의원도 좀 많아야 되는데. 예. 혼자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러면 외롭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그런 점이 좀 있었죠. 제가 이제 농해수위 활동을 주로 했는데 상임위원회 내에서 진짜 농업 종사자는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제 여야를 떠나서 누가 어떤 의견을 내면은 기본적으로 장단을 좀 맞춰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 얘기가 시작이 되니까. 네네. 근데 혼자밖에 없었다는 점은 그런 점에서 좀 아쉽죠. 예. 그렇구나. 그러면 4년 동안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상당한 성과는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있었다고 저는 자평을 해요. 우선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크게 바뀐 게 가축 질병에 관한 방역 체계가 과거보다 훨씬 더 좋아졌잖아요. 네. 일단 지금 구제역 AI 안 터지잖아요. 예년에는 2, 3년마다 한 번씩 뭐 AI니 구제역이니 터져갖고 막 대량으로 매몰처분을 했는데 지금 구제역과 AI는 발생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작년에 발병은 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짧은 시간에 거의 완벽에 가깝게 막아낸 나라는 우리가 처음이거든요. 유럽도 거의 풍지박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겨우 막아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한민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 관한 그 성과를 유엔에 발표를 했을 때 전 세계 60개 국가에서 우리의 방역 과정과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자료를 요청할 정도로 세계 그 축산과 질병 방역 쪽에서 대한민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과정은 굉장히 주목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잘 막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법도 곧 정비한 것도 있지만 그 가축 질병 방역을 전담할 수 있는 그 농림부 차원의 국을 신설했거든요. 새로운 국을요? 국을.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방역을 전담하는 국이 없었어요. 예. 미군정 때
그런 조직이 잠깐 있었는데 그래서 질병에 노출이 더 많았군요. 그래서 질병은 전문가들이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그 축산방역정책국이라는 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국을 중심으로 부족한 공무원도 보충을 하고 전국적으로 방역관들도 보충을 하고 상시적인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런 점에서 가축 방역에 관해서는 우리가 과거와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제가 국회에서 과일 간식제 법안도 만들었고. 과일 간식제 법안이요? 예. 그러니까 과일을 우리 애들이 과일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요즘 이제 가정이 다 소규모화 되다가 보니까 바쁘고 또 그러니까 집에서 옛날처럼 국산 과일을 깎아 먹고 이런 시간이 잘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소득층 가정일수록 집에서 과일 먹는 기회가 줄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커서도 국산 과일을 안 먹어요. 그래서 어릴 때 네. 학교에서 과일을 간식으로 주는 거죠. 급식에 과일이 한 조각 나가는 날도 있고 안 나가는 날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별도로 급식이 아니라 간식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과일을 간식으로 학생들에게 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나라 군대에도 과일이 간식으로 들어가요. 군대에도요? 예, 대한민국 군인은 어디에서 근무하든지 간에 네. 대한민국 농민이 생산한 우수한 과일을 먹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러면 농가에서도 이제 계속 재배한 작물이 그렇죠. 농가는 나가는 경로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팔로가 확보되니까 네. 혜택이 있고 청소년들에게는 좋은 과일을 먹어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가의 보건이 강화되니까 그렇죠.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오히려 비용이 줄어들죠. 지금 청소년들이 건강 지수를 따져보면 오히려 중년층보다 청소년들의 건강이 나빠요. 맞습니다. 예, 이게 패스트푸드 음식 많이 먹고 이래서 그렇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거를 과일 간식제라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과일 간식으로 들어가도록 제도화 시켰어요. 이야. 잘했죠. 네, 잘하시니까. 제가 있어 제가. 역시 이제 네. 이제 농업 쪽에 종사하다 예. 보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 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국회의원 분들은 농업 쪽이라기보다는 예. 다른 쪽에 또 주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부분을 예. 또 찾아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정 활동 이렇게 전국적으로 활동을 또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구미를 위한 남다른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재작년에 구미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국회에서 농해 수위를 하면서 계속 예결위원회를 했어요. 예산결산위원회. 네. 예결위를 하면 이게 이제 국가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대한민국 경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돼요. 우리 경제가 어려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저하된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경제가 어려워진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인건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럼 경제가 성장하면 그만큼 성장의 열매라는 게 생기게 마련이고 그 열매는 성장 과정에 참여한 국민들이 누구나 다 함께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게 이제 임금 인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임금이 올라가면 제조업은 그 과정에 따라서 기술 수준을 높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조업이 시작을 할 때 저임금에 기초한 단순 임가공으로 제조업을 하지만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저임금에 기초한 제조업이 아니라 기술 기반 제조업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산업의 구조 고도화 이렇게 어려운 말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제가 그 역할을 제때 못한 거예요. 기술 기반 제조로 넘어가는 거. 근데 기술 기반 제조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다 부품, 소재, 장비 이쪽이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위기에 봉착을 하고
그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어렵게 만든 과정인데 저는 이것을 풀어나가는 과정도 결국은 우리 산업의 중추였던 특히 구미 같은 내륙의 산업공단 내에서부터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재작년에 구미로 내려와 가지고 구미 지역의 공장들도 많이 방문해보고 기업가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쭉 하면서 구미야말로 전형적으로 이제 기술 수준을 높여야 하는 시기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고 그럼 어떤 산업으로 구미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전 세계는 지금 이제 다 친환경으로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부 친환경. 전 세계에서 세계 식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기후 환경 문제거든요. 그 기후 환경 변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탄소를 줄이고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이게 전 세계의 관심인데 이 관심을 집중적으로 표현한 게 전기차, 수소차다. 그런 게 그거거든요. 근데 전기차, 수소차로 가는 과정의 핵심은 뭐냐? 전기 배터리거든요. 전기 배터리요? 예. 네.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가 반도체를 가지고 먹고 살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어와서 경제를 끌고 가는 건 반도체거든요. 근데 미래는 반도체 경제 크기만큼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게 전기 배터리 시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전기 배터리 이 두 축으로 가게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전기 배터리 분야에도 강점이 굉장히 많은 나라거든요. 다행히. 왜냐 그러면 우리가 IT를 하다가 보니까 휴대폰 만들고 뭐 노트북 만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배터리였단 말이에요. 우리 수출하다가 보면 미국 가서 막 노트북 폭발하고 막 그런 사고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터리를 성능을 높이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거기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기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류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예요. 근데 앞으로 이 배터리 시장이 반도체 시장만큼 커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바로 미래로 가는 신산업의 핵심 분야인 전기 배터리와 관련된 산업을 구미로 유치를 해야 그래야 앞으로 또 50년 대구 경북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청와대하고 협의해가지고 전기 배터리 분야의 네. 세계 인류 기업인 LG화학과 네. 우리가 이제 구미형 일자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전기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공장을 네. 구미에 라인을 새로 만들기로 그렇게 협약을 한 거죠. 예. 협약을 하고 지금 협약이 단계적으로 예, 진행되고 있죠. 진행되고 있는 협약을 상황입니다. 작년에 했고 네. 그것이 이제 지역 상생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네.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역 상생형 일자리 요게 국가균형법 균형발전법에 법 개정을 좀 해야 될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올 1월 초에 그래도 국회에서 법 개정도 다 했고 그래서 이제 원래 순서적으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 청년의 아니면 구미 시민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예상. 그렇죠. 구미의 일자리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포항도 전기 배터리에 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요. 네. 포항은 포스코가 있지 않습니까? 포항 공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항은 또 양성자 가속기가 있고 이 굉장히 중요한 포항의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포스코가 지금 이제 양극재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 포항, 구미, 대구를 연결 짓는 2차 전지 소재에 관한 산업 벨트를 만들면 대구 경북에 새로운 먹거리들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또 다른 동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예. 네, 미래의 재생에너지가 2차 전지로 그렇죠, 그렇죠. 네,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예. 네,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또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방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예.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예산결산위원회면 예산을 가져오는 일에도 굉장히 많은 힘을 쏟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 하죠. 제가 작년 예결위에서는 제가 개수조정소위위원까지 했거든요. 여당 개수조정위원이라는 거는 언론에서도 진짜 그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경북의 예산이 7,777억이 늘었어요. 7,777억이요. 예.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경북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런 것들을 실제 제가 예결위해서 작업을 했죠. 그리고 구미 예산도 국회 단계에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늘린 것만 해도 한 4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국회에서 신규 사업 늘리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왜냐 그러면 신규 사업 예산이라는 거는 한 번 세워 놓으면 5년 10년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처음 들어가는 예산은 조금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 몸통은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국회에서 신규 사업 증액시켜 주는 걸 잘 안 하려 그래요. 근데 작년에 제가 구미의 신규 사업으로 증액시킨 것만 9건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9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또 예산은 뭐가 있을까요? 그 로봇 혁신 그 센터 로봇 혁신센터. 예. 네. 그것도 이제 구미에 했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공장 자동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대한민국이 IT가 강한 나라다 보니까 이젠 제조업 분야에서 자동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단점은 그거죠. 일자리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자동화가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로봇이 활동하는 영역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웬만한 공장들을 가보면 로봇이 다 일을 해요. 그러면 그 로봇을 누가 운영할 건가? 로봇을 작동을 시키다 보면 그 운영 과정에서 개선점들도 있고 로봇을 관리하는 기술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해나가는 인력들을 또 양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구미가 로봇 자동화,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율이 높다고 보니까 그 인력들이 또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것이 구미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전국의 다른 공단들에서도 다 또 이런 것들을 따라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본보기 사업 같은 느낌도 조금 예. 있네요. 구미에서 성공을 한다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제가 또 보내주신 자료 한번 쭉 봤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또 로봇 직업 혁신센터 여기 보니까 재정 당국의 반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신규 사업이니까 신규 사업 예산은 잘 안 늘려주려 그래요. 기재부는 자기네가 이제 국가의 곳간을 지킨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신규 사업의 하나를 터주면 이건 물꼬를 터주는 것 같아서 그 이후에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요.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제가 이제 국회에서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누가 더 합리적이고 이치적으로 타당하게 설득을 해냈느냐 그 문제죠. 그 결과는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께서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그렇죠. 그게 옳다라는 거를 입증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보면. 되게 어려운 길을 또 택하셔서 또 이루셨네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김형권 의원님께서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구미시의 발전을 구상하고 있다고 또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또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구미는 일단 공업 도시이기 때문에 공업의 기존의 이제 그 산업의 체질 개선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 체질 개선이라는 게 다름이 아니라 기술 기반의 제조업으로 전환해 나가는 거죠. 그것은 또 다시 얘기하면 미래 산업으로 가는 길목에 해당되는 산업들을 강화시키고 또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구미가 산업의 선도성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을 계속 해나가면서 구미의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계속 확보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구미는 공업도시로 알려지지만 사실은 상당히 넓은 농업지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농업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들이 구미의 공단에 있는 대기업 이런 곳에다가
서로 상생형으로 이 납품되고, 그러니까 회사에 다니는 분들도 우수한 식품을 공급받아서 먹는 것이 훨씬 더 생산성을 높이거든요.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거기서 제공해주는 급식이 정말 좋은 내 지역에서 생산된 참 친환경적으로 우수한 농산물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급식을 해주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직원들이 받으면 직원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높아지죠. 네, 당연히 그렇겠죠. 지역에 대한 신뢰성도 예, 신뢰도 높아질 깊어지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구미를 이런 공단을 끼고 있는 도시라는 형태의 장점을 살려서 푸드 플랜을, 그러니까 생산 단계부터 소비 단계까지를 일관되게 계획하에 짜나가는 과정. 그것을 공단형 도시의 푸드 플랜 시범 지역으로 작년에 구미를 선정을 해서 그 시스템을 지금 짜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러면 농업 소득도 상당히 늘어나겠죠. 그렇죠. 예, 예. 농민들이 참 걱정이 많잖아요. 예. 그런 걱정을 좀 더 덜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끝으로 이제는 구미 시민들께 따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네, 해주시죠. 예. 제가 2019년도도 굉장히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구미형 일자리, 작년에 스마트 산단 지정받은 거, 그리고 하반기에 예산 참 놀랄 만큼 증액을 시킨 거, 이것이 다 구미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투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2020년도에는 어쩌면 더 바빠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당장 이제 군사공항 최종 후보지가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이 군사공항은 단순히 한 개의 군사공항이 옮겨간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럼 지금 대한민국에 전투비행공단이 전국에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도 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으로 성사를 시켜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군수항공에 관한 것이 이번에 옮기는 그 군사공항에 집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항공은 민수항공이 있고 군수항공이 있는데 지금 민수항공은 사천이 중심지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군수항공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어디도 그것에 집약지가 없거든요. 근데 군수항공은 특성상 충청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휴전선과 가까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경북에서 이전하는 공항이 군수항공에 관한 산업의 집결지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키우면 대구 경북의 전체적인 또 다른 굉장히 큰 먹거리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군사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공항 내의 것은 진행을 하지만 공항과 관련된 도로나 철도나 이런 인프라 구축하는 거는 다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건 국토부하고 원래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일만 해도 원래 굉장히 바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정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그것을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신뢰를 형성하면서 나가는 거. 그래서 희망에 대해서 신뢰가 쌓이면 경제는 움직이거든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보이고 그 보이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역할을 2020년도에 꾸준히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구미를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위한 활동도 머릿속에 가득 그려 놓으신 것 같습니다. 정치가 그런 거죠 뭐. 예. 네. 예.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2020년 이제 아무래도 바빠질 것 같다. 또 계획하신 것들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계획하신 뜻들이 원하시는 대로 또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대 국회의원, 구미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김형건 의원님 만나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